윤석열 대통령 지인의 아들이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다는 채용 논란과 관련해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자신이 추천했다고 언급하면서 도리어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하자는 입장이고 당내에선 장제원 의원이 자신은 압박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반박했는데요. 관련한 내용들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이 대통령실 직원 채용과 관련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장제원 의원은 권 대행이 말이 너무 거칠다, 자신은 압박을 받은 적이 없다, 조금 공개적으로 대치를 하는 발언들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추천이냐 청탁이냐로 좁혀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권성동 지금 원내대표의 말을 들어보면은 장제원 당시 인사와 관련됐던 일을 네. 했던 장제원 의원에게 압박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청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천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장제원 의원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본인 말대로 업무 능력을 고려해서 처음에는 7급 정도를 생각했는데 9급으로 지금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권성동 대표는 이제 알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적 채용 논란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채용 논란이냐 이게 사적 채용 논란이냐가 핵심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핵심은 지금 이제 대한민국은 지난 2019년도 조국 사태 이후에 아빠 찬스라든지 엄마 찬스라든지 지인 찬스라든지 그러니까 기회가 평등해야 되는데 그 기회의 평등이 무너지면 불공정하다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단순한 이게 채용의 논란이 아니라 공정의 가치가 유지될 수 있는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는, 다시 얘기해서 이 채용 논란이 불거지면은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정체성이라는 거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정권을 교체한 거 아닌가요? 그런 것들이 이제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사항이 아니다.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입장 표명을 좀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단순 추천이냐 청탁이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청탁이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 김 교수님 잘 설명하신 것처럼 이 지인 찬스라는 게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대통령실의 입장은 권성동 직무대행이나 오늘 그 강승규 심의사회 수석이 또 발표를 했던데 네. 그 부분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인식과는 좀 괴리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일단 그 지금 우모 씨라는 분, 그분이 능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보는 거는 만약 대통령과 친한 분의 아들이 아니었으면 그게 가능했겠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이른바 이제 그 지인 찬스라고 네.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난 조국 사태 때 아빠 찬스라는 얘기가 얼마나 많았어요.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건 썩 그렇게 평등하지 않다, 공정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일반 국민이 다 그런 건 아니라 하더라도. 근데 지금 대통령실의 입장은 만약에 대통령의 지인의 아들이란 이유로 차별받으면 안 된다고 역차별 논리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볼 때 법률에 위배되지 않죠. 그리고 특히 이제 이게 공채할 자리는 아니라고 하니까 행정요원은 공채 잘 안 하잖아요. 그것까지 맞는데 그러니까 법률적인 하자가 있는 건 아니겠으나 국민 일반이 생각하는 어떤 그 보편성의 원칙에 좀 위배되는 면이 분명히 있다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집권당의 대표란 분과 시민사회 수석이 인식과 좀 괴리된 얘기를 하니까 이게 점점 더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은 법률적인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해석의 문제거든요. 네. 공정의 문제,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의 취업에 관련된 거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단히 예민해져 있잖아요. 과거 같은 문제가 안 되죠. 그리고 그 말이 맞아요. 시민사회 속 얘기가. 왜 역차별 받아야 되느냐. 맞죠? 맞는데 어쨌든 대통령과 친한 사람의 아들이 채용됐다라는 거에 대한 그 초점이 있는 건데 그 부분 잠깐만 간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국민, 일반대 인식과 좀 동떨어지고 괴리가 있는 발언이 나오다 보니까 전 자꾸 이런 얘기를 할 수는요. 장제원 의원도 비판한 거 아니겠어요? 점점 늪으로 빠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걸 좋은 맥락을 설명을 하고 자꾸 강변하지 말고 설명을 한 다음에 그러나 어쨌든 국민들의 인식과는 대단히 괴리돼 있다. 그 부분을 살피지 못했다. 라고 유감 표명되지 이렇게 한 다음에 다른 이슈로 넘어가야 되죠. 이걸 자꾸 강변을 하고 문제가 뭐가 있느냐, 역차별 아니냐 라고 할수록 저는 인식 일반과는 많이 동떨어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전 대통령실이 뭔가 이 스탠스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보는 관점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부분 중 뭐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 짚은 부분이 비공개 채용은 사내 추천이나 헤드헌터 활용으로 기업에서 자주 활용했고 역대 정부에서도 이루어져 왔다. 또 대통령실은 이 해당 인물에 대해서 선거 캠프 시절부터 활동해 왔던 점을 긍정적으로 봤기 때문이다. 어찌됐든 계속 잘못된 부분이 없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실을 둘러싼 인사 문제가 이번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글쎄요, 뭐 지금 인사 문제는 전 정권, 그 현 정권에서 공통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이제 미국 정치를 전공한 연구자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미국에서는 대선 후보가 설정이 되면 대선 후보의 선거 캠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원은 거기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우리랑 전 다른 바. 우리는 뭐 모든 의원들이 참여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의정 활동을 해야 될 그 시간에 대선 캠프에 들어가서 일을 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후보가 펀드레이징해서 후원금을 모아서 거기서 모든 것을 참여한 사람들한테 다 보상을 해줍니다. 근데 우리는 선거가 끝나고 나면 보상을 자리를 해주는 아주 나쁜 그 관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캠페인 할 때 그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보수를 받고 일을 했나요? 자원봉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자원봉사를 하면서 했을까요? 뭐든지 다음에 자리가 나면은 선처해준다는 그 하나 갖고 한 겁니다. 이게 현 정부도 그랬었고 전 정부도 그랬고 전 정부도 그랬다. 그러니까 이러한 나름대로의 잘못된 관행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이거는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민주당한테는 묻고 싶어요. 그럼 문재인 정부 때는 예를 들어서 이러한 지인 찬스가 없었나요? 있었거든요. 그때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인사를 하는 것에 대한 시스템을 새로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야지 그냥 뭐 국정조사 하자, 무슨 비판하자 그런 것만도 아니고 또 마찬가지로 여당도 마찬가지죠. 전 정부가 잘못했다. 저 정부도 그렇게 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같이 물타기를 가져가면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큰 거는 이거예요. 민주당처럼 하지 말라고 정권 교체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민주당과 똑같이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정권 교체를 했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방어적으로 가지 말고 뭔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메시지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근본적으로 구조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시사해 주셨는데 사실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이나 지금 취하고 있는 입장 자체가 그 이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1급으로 채용된 적도 있지 않냐라면서 계속 적대적인 스탠스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제 그 문제만이 아니라 요즘 대체로 대통령실의 그 입장을 보면요. 지난 문재인 정권과 비교하는 빈도가 점점 높아지더라고요. 네. 그건 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봐요. 물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지난 정권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말씀처럼 지난 정권의 이러이러한 행태들은 잘못된 것들이 많은 거예요. 지난 정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과거 역대 정권들에서 우리 한국 사회에 잘못된 여러 가지 관행들이 있잖아요. 그 관행 자꾸 바꾸자는 거 아닙니까? 과거 그래서 저기 박근혜 정부 때 비정상의 정상이라는 말도 그래서 나왔던 건데 비정상적이거나 좋지 않았던 행태들 왜 자꾸 그걸 얘기를 하냐고요. 그건 잘못된 거였고 그건 그때도 문재인 정부 잘못했던 거죠. 그래서 1급 그때 뭐 박성민 비서관이 어떤 그 과정을 거쳐서 들어왔는지 잘 모르겠으나 이걸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현재의 사안에 집중해라. 현재 사안에 집중하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국민들이 만약에 지금 25살 청년이 청와대 1급 비서관 들어온 거 이게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그런지 모른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런 과정에서 이거 당연히 잘못된 거였죠. 잘못됐다고 또 잘못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두 번 정도는 과거 정권과 비교할 수 있겠으나 제가 쭉 보건데 요즘 여러 가지 이슈들을 보면은 여러 사안에 있어서 지난 정권과 자꾸 비교하려는 경향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경향성이 좀 높아져요. 경향성이 좀 높아진 측면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건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따 지지율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으나 자꾸 지금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0.73%포인트 차이밖에 안 난 정권의 승패였지만 선거의 승패였지만 어쨌든 국민들은 정권을 바꾼 거예요. 문재인 정권 이렇게 하지 말아라. 새 정권 잘해봐라라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꾸 과거에 문재인 정권 때도 제가 그 기억 많이 나는데 왜 자꾸 박근혜 정권하고 비교하느냐 이런 비판을 많이 했다고요. 박근혜 정권이 잘못했기 때문에 국정농단에 왔고 탄핵을 받아서 문재인 정권으로 교체됐다.
근데 자꾸 박근혜 정권 비판하냐고 비판을 많이 했는데 이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현재 사안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이러이러한 그 맥락에서 잘못된 거다. 라고 솔직히 인정하고 그게 오히려 낫지 않겠어요? 그게 윤석열 정부의 바라는 거였는지 몰라요. 또 윤 대통령 유난히 또 직설적 화법을 쓰고 솔직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왜 자꾸 지난 정권하고 비교하냐 이런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은 이 사안에 대처하는 썩 그렇게 전략적으로도 그렇고 효능감에서도 그렇고 썩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계속된 인사 문제에 관련해서 이 부분만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를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더 나아가서 정쟁의 거리로까지 이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게 민주당에서는 강제 북송과 관련된 국정조사들을 할 테니 인사 관련 문제도 국정조사를 하라라는 시기까지 치닫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황과 관련돼서 국정조사는 거래 대상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누차 강조를 하지만은 미국은 청문회로 시작해서 청문회로 끝나는데 미국의 청문회는 네 가지가 있어요. 조사 청문회도 있고 인준 청문회도 있고 감사 청문회도 있고 입법 청문회도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조사 청문회가 굉장히 일상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현안이 터지면 지금도 이 그 소외 우리 공무원 피살 문제라든지 이 지금 강제 북송 문제 같은 거는요 국정조사를 해도 벌써 했었어야죠. 그렇게 자연스러운데 우리는 문제는 뭐냐면 국정조사를 하려고 한다면 조사계획서 만들고 국회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국정조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네.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는 정말 혁신 차원에서 좀 우리가 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 현안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은 국정조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뭐냐면요. 처벌이 목적이 아니에요. 개선이 목적입니다. 네.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앞으로 이거를 그러면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다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한 것이지. 근데 우리는 지금 공방을 하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하고 상대방에다 흠집을 내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하겠다라는 그 발상 자체가 국회에 대한 이해도가 적을 뿐만 아니라 정말 공부 안 하는 거다. 좀 정치를 제대로 알고 의회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따지면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 국정조사 해야죠. 왜 그걸 선별적으로 합니까? 무차별적으로 국정조사를 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쳐나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상황이 이랬던 것을 정보를 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이 국회나 정부나 이런 쪽에서 갖고 있었던 그래서 판단의 기준이 돼서 다음 선거 때는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쟁점이 나오면 국정조사 하자 그러다가 또 불리하면 안 하고 제가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국회에 관련돼서는 뭐 너무너무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부심받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당 안팎에 지금 갈등으로까지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개선을 위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국정조사 문제는 지금 계속 논란이 될 거예요. 네. 아마. 근데 북송 문제 국정조사와 이 문제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네. 모든 국정조사가 같은 이제 급으로 이제 인식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이거를 국정조사하니까 지금 이 북송 문제 이제 그 2019년도 그 문제를 국정조사하자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이 지금 이제 이른바 사적 채용 논란 이것도 국정조사라고 하는 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조금 그 레벨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네. 국정조사를 한다고 해도 지금 말씀처럼 국정조사를 해서 그렇게 뭔가 밝혀져야 되는데 국정조사라는 게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정치 공방이 심하겠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도 이런데 국정조사의 마당이 열리면 여야가 단 한치도 서로 상대방의 어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거고 100% 상대방 거의 잘못을 얘기할 거고 말이죠. 그 상태에서 국정조사가 의미가 뭐가 있겠냐 이런 얘기예요. 원래 사실 모든 사람 다 국정조사를 해야죠. 김 교수님 말씀처럼 다 조사를 해가지고 적어도 수사의 영역에서 밝혀질 부분이 따로 있고 또 국회 차원에서 밝혀질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안 그럴 거라고요. 전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사적 채용 논란 이 부분은 이걸 가지고 당장부터 이 사람들 해임을 할 수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너무 지금 야당도 이 부분을 이제 공세를 몰고 가는데 빨리 전 여권이 지금 전체적으로 전 여권이 불리한 이슈예요. 이것도 분명하게 봐서 어쨌든 제가 자꾸 말씀드립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지인이었으니까 그
캠프 뭐 선대위도 들어왔던 거 아니었겠어? 인수위도 물론 이제 다 모든 선대위 캠프 대선 캠프나 인수위가 뭐 대통령과 친한 사람들의 관련된 분들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 호사는 좀 그렇잖아요. 근데 자꾸 이걸 자꾸 뭐 능력이 있는데 왜 문제가 되느냐, 역차별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수록 자꾸 저는 여론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권이 빨리 인정하고 그 이분 딴 데로 넘어가요. 얼마 지금 할 일이 많아요 지금. 코로나 재확산 불안감이 얼마나 많고 국민들, 금리 인상, 물가 상승, 안보도 그렇고. 근데 이 문제 가지고 언제까지 그랬어요? 빨리 이 문제는 여권이 빨리 풀어라 빨리 이거를 유감 표명하고 자꾸 강변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국정조사가 이건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문제 가지고 합의하지는 뭐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수사할 게 좀 하고 그게 아니면 넘어가고 이렇게 돼야지 이걸 자꾸 강변하지 말아라. 야당도 너무 과도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분명히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때 밝혀지지 않아서 그랬지. 이 문제 이쯤 하고 다른 걸로 넘어가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야가 민생을 살펴야 될 때가 아니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이번 사적 채용 논란을 두고도 장제원 의원이 권성동 원내대표 겸 직무대행을 공개적으로 조금 자제하라는 말을 하면서 최근까지 두 사람을 둘러싼 불화설 그리고 이를 봉합하려는 노력을 두고 다시금 좀 사이가 멀어진 게 아니냐 당 내홍, 친윤계 내에서의 세력 간의 다툼까지 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윤핵 간의 이제 분화냐 아니면 갈등이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선거 캠프에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을 당연히 쓸 수 있어요. 네. 그럼 뭐 미국도 뭐 예를 들어서 클린턴 대통령의 알칸소 사단 또 아니면은 뭐 부시 대통령의 텍사스 사단 다 들어갑니다. 네. 근데 지금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여당은. 그 선거 캠프에서 열심히 했던 사람을 구급 공무원으로 쓴 것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지인 찬스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리고 그것이 청탁으로 이루어졌느냐 아니냐 이게 핵심인데 그걸 가지고 뭐 내가 추천을 했고 내가 압박을 했는데 이렇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 장전 의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가 마치 그 인사를 잘못하는데 동조한 것처럼 네. 그런 그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해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걸 자꾸만 두 분 사람의 갈등이 나오면 이건 윤핵 간의 분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실은 그 문제 제기가 됐었던 부분들은 권성동 의원이 처음에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추천했다. 그 추천했다는 거로 끝났으면 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았어요. 뭐 알고 보니까 9급밖에 안 되는 거다. 9급 정도인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든지 아니면 내가 압박을 했는데 이러한 나름대로의 그 설명이 오히려 이 문제를 더 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 부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뭐 채용에 대한 논란만이 아니라 어떤 현안이 나왔을 때 그 현안에 대해서 던지는 태도나 그에 대한 메시지 관리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와도 연결시킬 수 있게끔 부정적인 것을 강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황 속 또 하나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러면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대통령 비서실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대통령 비서실장이 명쾌하게 아니면 그 상황에 대한 얘기를 국민에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비서실장이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현안들이 난데도 불구하고 너무 지나치게 침묵을 하고 있다. 물론 이제 과묵하게 뒤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는 좋지만 이렇게 현안이 터졌을 때는 분명하고 단호하고 그리고 앞으로 더 이상 이러한 부분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 정도의 재발 방지책이 뭔지를 설명을 해줘야지만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제가 느끼는 게 네. 전반적으로 있고 요 사적 채용 논란 말고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요즘 이슈를 대하는 태도가 애티튜드라는 말 많이 써요.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취하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근데 이런 문제가 지금 이제 권성동 이제 직무대행 얘기인데 9급밖에 안 돼서 실망했다라는 그런 취지 얘기를 하고 최저임금보다 10만 원밖에 높지 않아서 미안하다.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냐고요. 그건 그야말로 국민들 일반의 인식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민의 눈높이라는 것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얘기를 못하는 거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걸 지금 대통령 지인의 아들이니까 이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자꾸 9급, 7급, 공무원 9급 시험이 얼마나 경쟁이 높은지 아세요? 29대 1이었어요. 근데 얼마나 젊은이들에게 이 상처 주는 얘기입니까?
더구나 윤 정부는 공정과 상식에 기반해가지고 조국 사태 때 잘못된 거를 딛고 정권을 찾은 거 아니었겠어요. 정권을 쟁취한 건데. 근데 지금 임기 초기에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분이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한다? 당의 대표 직무대행까지 하시는 분이? 이게 얼마나 치명적이겠어요. 대통령실은 대통령 대변인도 그렇고 홍보수석 오늘 최영건 홍보수석이 어제 그 북송에 관련된 건 즉각 대응을 했던데 홍보수석도 여기에 대한 설명이 없고 대변인도 별로 여기에 대한 설명이 없고 그리고 나오는 메시지마다 거의 100%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안이 꼭 아니더라도 전부 국민들 눈높이하고는 동떨어진 것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빨리 이 사안 자체만이 아니라 이 사안 자체도 우리 현안 있는 그대로 집중해서 봐야 돼요. 자꾸 지난 정권과 비교하지 말고 다른 사안도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초심으로 돌아가서 얼마 안 됐으니까 지금 이게 더 오래돼 보세요. 그땐 걷잡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 모두 공통적으로 지금 관련된 사안이 지속되면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정부에 대한 여론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만큼 지금 참 현 정부 입장에서는 위험 요소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는 부산을 돌면서 또 2030 지지층과 만남을 갖고 법적 대응을 공개적으로 시사하지는 않은 상황에서 여론전, 지지층 결집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어떤 지금 마음 상태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걸까요? 뭐 지금 하는 행동 이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크게 법적으로 가처분 신청을 한다든지 지금 벌써 이제 윤리에다가 뭐 신청하는 기간은 제가 볼 때는 지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뭐 SNS를 통해서 그동안 계속해서 여론조를 했는데 이제 SNS가 아니라 직접 만나서 특히 이제 당원들 가입을 독려하는 그런 입장인데 두 가지 면에서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제일 첫 번째는 자기가 왜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받았느냐에 대한 반성과 성찰은 단 하나도 없잖아요. 무조건 잘못된 건데 내가 그냥 알아서 참아주는 것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치에는 무책임이 책임을 아주 제압을 하고 있어요. 비정상이 정상을 제압을 하고 있고 지금 무책임하다는 것들이 지금 뭐 이준석 대표에만 나옵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지금 당 이제 경선 나온 후보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도 저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느냐고 하는데 책임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나온다고 또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아직까지 성숙되지 못했다. 지금은 차분하게 좀 자기 반성과 성찰을 좀 하고 그런 다음에 나름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징계받은 지 얼마 됐다고 저런 식으로 징계를 받고 그대로 예를 들어서 가처분 신청 등을 안 했다는 거는 일단은 수용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수용을 하면 수용하는 만큼의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보여야지. 그렇지 않고 또 뭐 돌아다니고 뭐 자기 뭐 그 동료하고 이런 걸 보면서 아직까지도 참 정치 더 성숙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그게 결국은 이준석 당대표한테 결코 이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는 마음가짐도 하고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 지금 이준석 대표가 뭐 하고 있지? 그런 분위기가 있을 때 자기 메시지를 전달해야지. 지금 너무 솔직한 얘기 이준석 대표의 피로감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정치에서 가장 근본은 뭐냐면 피로감이에요. 이 피로감을 강화하는 행보를 하고 있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의 미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자성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대표를 둘러싼 여러 논란과 또 언론의 주목도가 민주당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8월 전당대회를 앞둔 상황에서 지난 주말에 이재명 의원이 공개적으로 당권을 잡겠다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민주당 이름 빼고 모든 것을 바꾸겠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일단 출마 선언 어떻게 들으셨는지 어제 했죠. 네. 그동안 뭐 출마를 할 거다라는 전망이 거의 뭐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네. 뭐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결국은 했는데 뭐 지난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도 출마를 했고 말이죠. 이재명 의원은 이제 자신이 설정해놓은 로드맵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민주당 이름을 빼고 다 바꾸겠다. 뭐 좋은 얘기입니다. 민주당이 정말 패배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역시 이재명 의원이 뭐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 것 같아요. 당내에서 그렇게 비판을 많이 하고 대선 패배의 당사자였고 또 지방선거에 총괄선대위원장을 했으므로
나오지 않는 게 맞지 않냐라고 비판이 많이 있었는데 나오는 거니까 나오는 거예요. 게다가 뭐 지지율도 높고 지금. 그런데 책임 정치라면서 볼 때는 여전히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책임을 진다는 것은 역시 인적인 부분이거든요. 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나와서 뭔가를 해내겠다라는 거니까 뭔가 성과를 보여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결과를 보여주겠다, 업적으로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뭐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뭐 이제 와서 출마 자체를 비판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문제는 이제 앞으로 민주당이 이게 경선 과정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정말로 경선 과정은 8월 28일이니까 시간이 꽤 남았잖아요. 그동안 정말 쇄신과 혁신과 이런 모습을 보일 것인지 국민들에게, 게다가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그렇지 않고 민주당을 빼고 다 바꾸겠다고 얘기했는데 여전히 또 친명, 친문재인이 또 갈라져가지고 거의 이제 분단에 가까울 정도의 그런 싸움을 할 것인지. 과거 2015년도에 그 박지원 후보하고 문재인 후보하고 싸워서 문재인 후보가 이겼잖아요. 이거 나중에 분당됐거든요. 반대 또 2020년도 이낙연 대표는 저기 그 대세론에서 이겼고 말이죠. 그런 경우의 수가 다 있어요.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현재 민주당의 내부는 이 갈등 관계가 만만치 않거든요. 친문재인과 친이재명계의 갈등이.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쇄신과 혁신을 보여주고 반성과 책임을 보여주느냐.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이제 와서 이재명 의원 보고 자꾸 비판하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는 거고. 네. 출마해서 당선되면 할 말 없는 거니까. 그 과정에서 얼마나 이제 비이재명계와 친이재명계가 얼마나 정책과 노선을 가지고 투쟁하고 그리고 혁신과 쇄신을 두고 토론하느냐. 그렇지 않고 여전히 권력 갈등의 모습을 보일 것인가. 그 양 두 가지 중에서 하나다라고 봅니다. 네. 이재명 의원을 둘러싼 사법적인 리스크 그리고 이전 선거에 대한 패배 책임론 여러 가지 우려들이 부상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의원은 결단을 내렸고 사직생의 마음가짐으로 임하겠다. 적절한 명분과 또 태도였다고 보시나요? 명분은 없죠. 그러니까 어저께 그걸 보면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든다고 네. 했었잖아요. 이기는 민주당을 만드는 거는 엄밀하게 따지면은 이재명 후보가 철저하게 책임을 져야지 이기는 민주당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일단 선언문이 상식적이지 않고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본인도 인정을 해요. 아주 굉장히 당당하게 지난 대통령 선거하고 지방선거 때의 패배의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그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논리는 뭐죠? 그래서 이런 책임에 대해서 자성하고 성찰하겠습니다라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책임을 지기 때문에 당권 대표에 나오겠습니다. 이게 상식적인가요? 안 맞죠.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을 그냥 우습게 보는 그런 거고 또 하나 뭐냐면 아니 계파 정치를 배격하고 통합 정치. 본인이 지금 계파 정치 때문에 친명 때문에 통합이 안 된다는데 계파 정치를 배격하고 통합 정치가 되니까 혼자서 모든 것을 얘기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과연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 수 있을 것인지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재명 의원을 포함해서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되고 바꿔야 될 부분은 뭐냐면 결과지상주의예요. 민주주의는 과정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내가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일도 상관없고 내가 총선에서만 이기면 내가 모든 게 정당하대.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하여튼 뭐로 가도 그냥 서울만 가면 된다. 그게 나쁜 속담이거든요. 과정을 하나씩 바꾸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이기는 민주당이 되는 거지. 저런 식으로 발작 해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곧 무너질 것 같으니까 내가 총선에서 이기면 모든 책임이 면제된다? 그렇지 않아요. 정치가 이렇게 만만한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뭐 선택은 자유예요. 그러나 분명히 그 사람이 말하는 논리는 비상식적이다. 이 판단은 누가 할 것이냐? 그럼 국민이 하겠죠. 그렇게 해서 뭐 당원들이 지지를 해가지고 당대표가 되는 거야. 뭐 누가 말리겠어요. 그러나 이기는 민주당이 될 수 있는 험난한 길로 접어들었다는 데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금 다른 당권 주자들이 사법 리스크까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는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는 민주당이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각 그 경쟁자들이 제기하는 거를 그럼 감수하고 가겠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 자기만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가 자기 정치를 얘기하는데 그 사람도 자기만의 정치를 하다 무너진 거고. 자기만을 위한 정치는 결코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거를 다시 한번 뭐 어차피 이제 출마 선언했으니까 8월 28일 날 이제 당 대표가 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보지만 결국은 당 대표를 만드는 거는 민주당이고 민주당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음 총선에서는 분명하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런 우려를 의식했는지 이재명 의원도 출마 선언을 하면서
계파 간의 갈등, 공천 학살은 없을 것이다. 조금 친명 대 비명 이런 우려를 조금 자아내려는 의도를 보였는데 어찌 좀 잘 해결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뭐 공천 학살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쉽게 그 계파 간의 갈등이 해소되리라고 보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민주당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기본적으로 과거의 문재인계와 지금 현재 이재명계 신지류가 형성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두 양쪽에 글쎄 뭐 파벌이란 파벌이고 계파라면 계파고 세력이라면 세력인데 이 두 세력 간의 기본적인 그 갈등이 존재해요. 근데 그렇다면 이 갈등은 뭐에서 연유하겠어요? 공천이거든요, 결국은. 결국 내가 속해 있는 세력이 돼야지 그쪽의 주자가 돼야지 내가 공천이 유리하다는 게 깔려 있는 거 아니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정책과 노선에 입각한 그런 투쟁과 갈등이 아니고 공천을 의식한 그 대선 주자나 당권 주자들은 다음 공천을 행사해서 자기 세력을 만들어 놓고 이 세력에 속한 사람들은 그래서 공천을 좀 수월하게 받으려는 이런 구조가 우리 정당 구조에 아주 일반화되어 있다고요. 근데 어떻게 공천에 불리한 게 없겠어요, 진 쪽이. 공천 학살이란 말까지 아니라도 공천에 불리한 게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런 갈등이 안 생겨요. 논리적으로 볼 때. 전 따라서 이재명 후보가 만약 되면 당대표가 되면은 생각보다 민주당 내의 갈등은 대단히 첨예해질 것이다. 그건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 한국의 정당 구조가 그렇거든요. 현재 집권당 내에서도 지금 윤핵관 내부에 분하고 갈등이고 이런 게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과거 네. 이명박 정부 때 이상도 의원 보고 이제 정두원 전 의원이 나가라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건 나름의 권력 갈등이거든요. 권력 투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정치에서 권력 투쟁은 기본적으로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한국 정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갈등들은 더욱더 대단히 1차원적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당내 비판이 존재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 논리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천 학살 없겠다고 당연히 얘기하지만 그렇게 없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만약 당대표가 되면 당이 정말 구심점을 가지고 그렇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아직은 현 단계에서는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벌써부터 분당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그 제가 2015년도에 그 박지원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이겼죠 그때 당대표. 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2016년도 선거에 지는 거 아니에요. 그때 뭐 이제 국민의당이 출연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당이 되면 박지원 의원이 국민의당 가고 네. 있던 거 아니죠.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 경로 의존성을 따라가라는 법은 없겠습니다만 좀 민주당이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되든 누가 되든 현재로서 이재명 후보가 높다는 것뿐인데 일단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만약 당대표 됐을 때 현재와 같은 그런 스탠스를 유지하면 상당히 저는 갈등이 더 증폭될 수밖에 없다. 분당까지 뭐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 좀 어렵다 하더라도 분당은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러나 아무튼 간에 총선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당장 분당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총선 이제 앞에 뒀다가 이제 우리나라 정당이 자기 이합집산을 하니까 분당 가능성이 높아지겠습니다만 총선이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네. 지금 분당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데 상당히 갈등의 수위는 높아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일단. 네. 이런 상황에서 이낙연계로 불리는 서른 의원도 출마 선언을 했고 역시나 또 비명계와 친명계 간 대립.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내용이 지금 파다한 상황에서 대항마로 떠오를 의원들이 있을지 또 이를 둘러싸고 또 갈등이 더욱더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뭐 이재명 대 반 이재명 연대가 만들어지느냐 아니냐가 관건일 거라고 네. 봐요. 근데 반 이재명 연대라는 건 이제 뭐 친문 중심으로서 만들어진다든지 아니면 뭐 97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든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뭐 이재명 후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이제 높은 거라고 보는데요. 폭주하는 기관차로 우리가 비유를 해버렸잖아요. 제가 그것을 막기 위해서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은 이제 그 비슷한 상황이 지난 한나라당이 97년에 김대중 대통령한테 1.6%포인트 차이로 지고 나서 그리고 98년에 빠르게 이해창 당시 총재가 복귀를 했어요, 당대표로. 그리고 2000년도 총선에서 승리했지만 결국 2002년도 총선에서는 패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선에서 승리한다고 해서 대선에서 승리한다라는 그런 공식은 성립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본인이 자신을 위한 방탄을 위해서 나왔고 그렇게 해서 공천을 예를 들어서 지금 공평하게 하겠다고 하면서 당내 한다는 거는 실은 그렇게 해야지만이 자신의 정당성이 부여되고 그렇게 통해서 다음 대선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지금 민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 길은 분명히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사람을 지금 민주당의 당원들을 포함해서 전부 다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과연 한국 정치가 정당이 특히 진화하고 있느냐? 저는 퇴보하고 있다고 봅니다. 잘못한 것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러한 정당이 어떻게 국민을 상대로 해서 정치를 할 수 있나요? 국민을 끌고 갈 수 있나요? 그럼 뭐 결국은 민주당의 숙명이라고 좀 보는 것이고요. 여하튼 8월 28일까지 아마도 한 달 이상은 끊임없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문제로 또 떠들썩할 텐데 그런 와중 속에서 이제 검경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인데 하나라도 검경 수사와 관련된 부분이 터져 나왔을 때 과연 민주당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이게 정치 보복으로만 볼 수 있느냐라는 아주 굉장히 정치가 말이죠. 이러한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출마로 인해 가지고 민생은 다 뒷전을 모르고 이것을 블랙홀이 돼가지고 빨려 들어가는 그렇게 하면서 정치 과잉으로 가서 민생이 결국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위기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경고를 분명히 드립니다. 네. 참, 이 여야 모두 당 안팎으로 여러 갈등과 논란이 지속되는 모습인데요. 마지막으로 이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돼서도 지금 당정 간에 그리고 여론 간에 논란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 대통령실이 주말에도 공개적으로 전 정부에 대한 이 탈북 어민 북송 사건 태도를 비판을 했고 여기다 또 다시 그 전에 관련해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의 송환 요청이 없었다면서도 추방할 경우 상대국의 인수 의사를 확인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현 정부, 전 정부 간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 대북 이슈 가지고 지금 신구 권력이 정면으로 충돌한 양상이에요. 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지금 말씀처럼 북한의 송환 의사 타진한 적 없다. 다시 말하면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뭔가 북한의 눈치를 보고 알아서 보낸 거 아니냐. 이제 거기에 반박하는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얘기는 이런 거지. 양쪽의 주장이 워낙 달라요. 관점도 다르고 또 근거로 내세우는 법률적 근거도 달라요. 다시 말하면 흉악범을 지금 북한 이탈 주민법에 의하면 흉악범의 경우는 귀순 안 시켜도 된다는 게 분명히 있긴 있어요. 또 출입국 관리법에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탈북한 사람도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설령 흉악범으로 16명을 설령 살해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도 지금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의 법에 의해서 국내법에 따라서 판단하고 조사해서 판단했어야 된다. 이런데 왜 빨리 조사를 종료했느냐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난 정권 행태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당시에 국민정서로 볼 때 16명을 살해했다는 것이 되게 일반적으로 알려졌었고 근데 과연 국민정서로 그걸 받아들일 수 있었겠느냐. 대한민국 흉악범에 무슨 도피처냐 또 이렇게 또 지난 정권은 반박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완전 주장과 지금 근거가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정의용 전 실장은 검찰에 고발돼 있고 손 전 국정원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검찰에 고발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요. 여야가 사실 이게 대북 이슈면서도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네. 지금 안보나 북풍 관련 이런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그 영향력이 떨어졌다 하더라도요. 이게 어쨌든 간에 그 당시 북한에 대한 어떤 태도를 취했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붉어졌어요. 진실을 밝혀야 돼요. 지난번에 서해 피격 공문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대북 이슈가 같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워낙 신구 정권들이 상당히 예민하게 바라보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요. 반드시 밝혀야 돼요. 밝혀야 되는데 이걸 정치 공방으로 한두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바로 그 부분인데 검찰의 수사로 맡기든지 뭐 지금 양당이 다 지금 특검과 국정조사 이걸 다 하고 있잖아요.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하든지 해가지고 이건 빨리 수사 영역에 맡겨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서로 주장하는 근거나 입장과 관점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양쪽으로 다 일리가 있게 들리거든요. 이 부분은 언제까지 정쟁을 할 겁니까? 이 대북 이슈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당이 다 어느 정도까지 논박을 하고 서로 주장을 할 거 했으면은 이제 일단 수사용으로 맡겨라. 그리고 정쟁, 이 소모적 정쟁은 일단 여기서 마감해라. 얼마나 할 일이 많은 민생과 관련이 그 말씀을 양당에 다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치 공방이 아닌 수사의 영역에 맡겨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 당 안팎으로 여러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인데요. 오늘 관련해서 김영준 교수 그리고 최창렬 특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